세찬 비바람이 낡은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는 밤이었다. 이서연은 잠든 아이의 이마에 다시 한번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작은 아이, 하은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창백했다. 방 한구석에서는 하은의 쌍둥이 오빠인 하준이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 작은 방 안에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막 돌아온 길이었다. 의사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급성 폐렴에 열성 경련 증상까지 보이고 있으니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의 텅 빈 지갑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해열제를 받아왔지만 아이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무력감에 휩싸여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곰팡이가 핀 벽지 삐걱거리는 낡은 가구들, 그리고 텅 빈 냉장고, 그녀의 처참한 현실을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디자이너였던 그녀의 삶은 강태민을 만난 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달콤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훔치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행동했던 남자. 하지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의 야망에 방해가 된다는 듯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그 경멸 어린 시선. 그는 돈 봉투 하나를 던져주며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서연은 그 돈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돌아섰다. 그 후로 5년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두 아이를 키워왔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하은의 치료비는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바로 그때 하은이 갑자기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이 뒤로 넘어가며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다. 열성 경련이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제발 제발. 그녀는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이 작은 아이를 제발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이의 경련이 멈췄을 때 서연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고 말았다. 더 이상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잠든 하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준 아들, 그리고 다시 죽어가는 딸 하은을 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은을 살려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남자, 두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강태민을 찾아가는 것.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코트를 걸치고 마지막 남은 돈을 챙겨 집을 나섰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헤치며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TK그룹의 거대한 사옥 앞이었다. 하늘을 뚫을 듯 솟아있는 빌딩은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그녀를 압도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굳게 닫힌 유리문으로 다가갔다. 보안 직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행색이 초라하고 흠뻑 젖은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민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보안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절박하게 외쳤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당황한 보안 직원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로비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민의 비서였다. 그는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비서에게 강태민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이가 아프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귀찮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5년 만의 재회, 그녀는 수만 번 상상했다.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그의 뺨을 후려치고 저주를 퍼부어 주리라.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었다. 문이 열리고 비서는 그녀를 거대한 문 앞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회장실이라고. 그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압도적인 공간감에 숨을 멈췄다. 방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한 남자, 강태민. 그는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갑고 오만하며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누구냐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이서연이라고. 그제야 강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잠시 동안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어렸다. 아, 이서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지. 아직도 그때 준 돈이 부족했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러 담았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가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버리고 그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끔찍한 제안이었다. 만약 돈을 빌려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아이 한 명을 드릴게요. 건강한 아이 하준이를요. 회장님의 아들이니 회장님께서 거두어 주세요. 그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 하은이를 살릴 돈을 주세요. 서연은 말을 마치고 숨을 죽였다. 방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대답을 기다렸다. 거절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 차라리 거절당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강태민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좋아,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 제안 받아들이지.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받아들였다고 희망이 샘솟으려는 찰나 그의 다음 말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인했다. 아이는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너는 두 아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잔인하고 가혹한 선고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공기보다도 차갑게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이는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너는 두 아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해. 그 말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잔인한 목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영원히 사라지라고,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고였다. 서연은 잠시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를 노려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하지만 강태민의 표정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놓은 듯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흥미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가처럼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절망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방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아니, 그녀는 지금 아들의 영혼을 팔아 딸의 목숨을 사려는 참이었다. 이보다 더 끔찍한 거래가 세상에 또 있을까? 강태민은 만족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비서를 불렀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준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서연은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그는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포식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연약한 먹잇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인상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강태민의 지시에 따라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친권 포기 각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였다. 변호사는 무감정한 목소리로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조항부터 서연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친모 이서연은 아들 강하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아이와의 면접 교섭권 연락, 양육비 청구 등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이에게 친모의 존재를 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된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각 조항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올가매는 족쇄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살이 베이고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신을, 자신의 일부를 영원히 도려내는 행위였다. 그녀는 하준을 임신했을 때의 기쁨,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감격, 그리고 지난 5년간 아이와 함께했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모든 기억을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준의 엄마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도 그녀는 그저 그를 낳아준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펜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다. 이 펜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을 내려놓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이 미친 계약을 찢어버리고 강태민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 하은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서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의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져 잉크를 살짝 번지게 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비서에게 지시했다. 약속한 금액을 즉시 송금하라고. 잠시 후 서연의 낡은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그녀의 통장에 찍힌 액수는 하은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기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비참함에 휩싸였다. 아들의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그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강태민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심지어 승리감조차도. 그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처리한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텅 빈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하준은 없을 것이다. 그녀의 삶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서연의 세상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이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은은 약 기운 덕분인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단잠에 빠져 있는 하준이 있었다. 서연은 두 아이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하염없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 하지만 이제 곧 다른 운명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가 미안해 하준아. 정말 미안해.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부디 엄마를 원망하지 마. 그리고 씩씩하게, 아주 씩씩하게 자라야 해.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속삭였다. 그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두 아이의 곁을 지켰다.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기에 1분 1초가 아깝고 소중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맞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연의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 비서와 낯선 여자 한 명이었다. 그들은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이미 준비해둔 하준의 작은 가방을 들고 아이를 깨웠다. 하준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엄마에게 물었다. 우리 어디가? 서연은 목이 메어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준아, 엄마랑 잠시 떨어져서 아주 좋은 곳에 가게 될 거야. 거기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도 아주 많대. 아빠랑 같이 지내게 될 거야. 하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라는 존재에 아이는 호기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하은이랑 같이 있을 거야. 아이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서연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 낯선 여자의 품에 안겼다. 여자는 아이를 능숙하게 달래며 차에 태웠다. 하준은 차창에 매달려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가지마. 서연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차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하준의 울음소리도 점점 희미해졌다. 마침내 차가 골목길을 완전히 벗어나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힘없이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안에는 하은만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하은이만 남았다. 강하준이 도착한 곳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이 바깥 세상과 그곳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아이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에 겁을 먹고 잔뜩 움츠러들었다.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아이를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하준은 그 호칭이 어색하고 무서웠다. 엄마와 하은이 보고 싶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아이에게 배정된 방은 이전에 살던 집 전체보다도 훨씬 컸다. 방 한쪽 벽면은 최고급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커다란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다. 전담 보모가 배정되어 아이의 모든 것을 챙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하준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혼자였다. 거대한 저택은 화려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아버지라는 남자 강태민은 저녁 식사 시간에만 잠시 얼굴을 비쳤다. 그는 긴 식탁의 맨 끝에 앉아 있었고 하준은 그 반대편 끝에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강태민은 아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대신 그날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곤 했다. 5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하준이 대답을 못하거나 쭈뼛거리면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준은 매일 밤 엄마를 꿈꿨다. 꿈속에서 엄마는 따뜻한 품으로 그를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하은이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차갑고 낯선 방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엄마 하은아 보고 싶어. 제발 나 좀 데리러 와. 아이의 작은 어깨는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저택의 침묵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한편 이서연은 하준을 보낸 돈으로 즉시 하은을 대학병원 1인실에 입원시켰다. 최고의 의료진이 하은에게 붙었고 온갖 종류의 검사와 치료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다. 그녀는 하준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하은을 돌보는 것으로 잊으려 애썼다. 딸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슬퍼할 시간조차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다행히 하은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며칠 만에 열이 내렸고 아이는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퇴원 수속을 밟고 이전에 살던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을 떠나 지상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는 깨끗한 집이었다. 그녀는 하은과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성껏 꾸몄다. 하지만 집이 넓어질수록 하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서연은 무심코 아이를 셋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다. 잠결에 하준의 이름을 부르다가 깨어나기도 했다. 그녀는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낡은 장난감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아들을 팔아 딸을 살렸다는 죄책감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었다. 그 무렵 강태민의 아내 오수진이 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아이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거실 한가운데서 값비싼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하준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TK그룹의 안주인이자 유명 갤러리의 관장인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집사에게 아이의 정체를 물었다. 집사는 강태민이 시킨 대로 먼 친척의 아들이며 잠시 맡아 기르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오수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강태민의 어린 시절을 쏙 빼닮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두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오수진은 서재에 있는 강태민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 아이 누구의 아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말했잖아, 먼 친척 아이라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좋아. 그의 무신경한 태도에 오수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남편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알아요. 저 아이 당신 아이잖아요. 강태민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그래서 뭐 내 아이면 어쩔 건데. 그의 뻔뻔한 태도에 오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집안 간의 거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오수진은 그날 이후 하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일부러 친절하게 대하며 환심을 사려 했었다.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준이 그린 그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림 속에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오수진이 그림에 대해 묻자 하준은 해맑게 대답했다. 이건 아빠랑 엄마랑 나랑 내 동생 하은이야. 쌍둥이 동생 오수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이에게 동생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정하게 물었다. 하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와 동생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좁은 방에서 함께 살았던 이야기, 엄마가 밤마다 울었던 이야기, 그리고 동생이 많이 아팠던 이야기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오수진의 머릿속에 끔찍한 진실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이 여자와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하나를 돈으로 사온 것이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오수진은 손에 든 그림을 내려다 보았다. 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4명의 가족. 그 그림은 그녀의 완벽하게 구축된 세계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쌍둥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그것도 쌍둥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삶이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하준의 방을 나와 곧장 강태민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녀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강태민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권태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오수진은 들고 있던 그림을 그의 책상 위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은 없겠죠. 하은이라는 여자아이도 있다면서요. 강태민은 그림을 한번 흘깃 쳐다보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결혼은 뭐죠? 당신에게 나는 도대체 뭐예요? 그녀의 절규에도 강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펜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우리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반문했다. TK그룹과 당신 집안의 합병을 위한 계약이었을 뿐이야. 사랑이나 신뢰 같은 걸 기대한 건 아니겠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오수진의 심장에 밝혔다. 물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비웃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을 아내가 아닌 사업 파트너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어요. 우리 결혼이 계약이라는 건 그럼 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당신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온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당장 그 아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 결혼을 끝내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집안을 무기 삼아 그를 협박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다. 마음대로 해. 이 결혼이 깨지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당신 집안일 텐데. 그는 오수진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니 조용히 해. 내 아들의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하란 말이야. 그것이 당신이 이 집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오수진은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수진은 하준에게 더 이상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아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애써 무시했다. 강태민은 이전보다 더 바빠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어졌다. 하준은 거대한 성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준은 조용한 반항을 시작했다. 최고급 요리사가 만들어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 고용인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다. 아이는 며칠 동안 물만 마시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강태민이 직접 나섰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엄하게 꾸짖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어리광을 부리냐고. 하지만 하준은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빠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서연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 강태민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는 아이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주방에 지시하여 최고급 한우를 넣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오게 했다. 하지만 하준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먹어 보고는 조용히 내려놓았다. 엄마가 끓여준 맛이 아니야. 아이의 한마디에 강태민은 난생 처음 무력감을 느꼈다. 하준의 반항은 계속되었다. 값비싼 도자기를 실수인 척 깨뜨리고 새로 산 하얀 소파에 주스를 쏟기도 했다. 명문가 자제들을 가르치는 최고 수준의 가정교사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스케치북에 온통 엄마와 동생의 얼굴만을 그렸다. 아이의 침묵 시위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강태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밤늦게 혼자 서재에 앉아 주니 그린 그림을 내려다 보았다. 그림 속의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의 과거를 떠올렸다. 야망을 위해 사랑을 버렸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하준의 얼굴에서 그리고 아이의 고집스러운 성격에서 그는 자꾸만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아들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남편의 미묘한 심경 변화까지 그녀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아이의 엄마 이서연이라는 여자.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람을 고용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비밀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하은이라는 딸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사는 곳, 만나는 사람, 심지어 하루에 뭘 먹고 마시는지까지 전부.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얼어붙은 성 안에서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았다. 하준을 떠나보낸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서연은 하은을 보며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딸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서연의 잿빛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작은 연립주택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낮에는 하은을 돌보고 밤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작은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강태민에게 받은 돈은 하은의 만약을 위해 따로 떼어두고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언제 강태민이나 그의 아내가 나타나 이 작은 행복마저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은이가 가끔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오빠는 아주 멀리 공부하러 갔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동네에 작은 소란이 일었다. 대형 건설사가 동네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법적 보상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서연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은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누군가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인권 변호사가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가져왔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는 법이나 힘 있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수선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지훈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그는 생각보다 젊었다. 부드러운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권위적인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랐다. 그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그는 주민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힘을 합쳐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박지훈은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 있는 서연에게 유독 눈길이 갔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깊은 슬픔과 강인한 의지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혹시 다른 법률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박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조언을 하는 대신 그저 공감해 주었다. 그의 따뜻한 태도에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동네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마주쳤다.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구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주민들은 박지훈의 도움으로 건설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날 서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선물을 건네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했다. 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차를 한 잔 대접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굴에 그늘을 거두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태민과의 만남과 이별 쌍둥이의 출생, 그리고 하준을 돈과 맞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했던 밤의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엄마인지 자책했다. 박지훈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TK그룹의 강태민 회장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한 인간에게 그토록 잔인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흐느끼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끔찍한 엄마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라고.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한참 후 울음을 그친 서연에게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가 서명한 그 계약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비인도적이고 반사회적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 번도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아왔을 뿐이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등에 업은 TK그룹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결국 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서연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잠든 하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녀는 하준이를 되찾아야 했다. 두 아이가 함께 웃고 떠들며 자랄 수 있는 평범한 삶을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녀의 눈에 맺혀 있던 체념의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인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그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물건들을 꺼냈다. 강태민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그가 보냈던 편지들, 과거의 증거들이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무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오수진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은 유능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이서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오수진은 자신의 갤러리 관장실에서 홀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서연과 딸 하은의 일상을 담은 사진 수십 장과 그녀의 과거 행적 재산 상태, 인간관계까지 상세히 기록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았다. 사진 속 이서연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작은 집 창가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그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오수진의 심기를 건드렸다. 자신은 가져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은은 최근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고 이서연은 강태민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직후 낡은 지하방에서 현재의 집으로 이사했다. 오수진의 눈길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머물렀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인권 변호사, 최근 동네 재개발 문제로 이서연을 포함한 주민들을 도왔으며 그 이후로도 이서연과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기록이 있었다. 오수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뒤에서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이것은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그녀는 이서연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자신이 먼저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서연을 직접 만나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런 방법은 오히려 약점을 잡힐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여론이었다. 대중의 호기심과 분노를 자극하여 이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그렇게 하면 이서연은 감히 반격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설사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이미 돌아선 여론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터였다. 그녀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오수진은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연예부 기자를 자신의 갤러리로 불렀다. 그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오수진은 그에게 고급 와인을 대접하며 은밀하게 정보를 건넸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TK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다. 물론 모든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이서연은 야망을 위해 의도적으로 강태민에게 접근한 여자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이서연이 쌍둥이를 낳은 후 아이들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했다. 심지어 건강한 아들은 부잣집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아픈 딸은 방치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 증거로 강태민의 집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하준의 사진 몇 장과 이서연의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을 함께 건넸다. 기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특종감이었다. 오수진은 기자에게 신신당부했다. 자신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달라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이 자극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요리해야 대중들이 가장 열광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돌아가자마자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TK그룹 강태민 회장 혼외자 존재 확인, 아픈 딸 버리고 건강한 아들 판 비정한 엄마, 그 진실은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은 다가올 폭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재택 근무 형태로 취직했다.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그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박지훈 변호사와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법적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서랍 속에서 강태민과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찾아내 증거로 확보해 두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이제 곧 하준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하은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 나와 있었다. 하은이는 그네를 타며 밝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잠시 행복에 젖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어쩌면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다 있나 몰라. 아들을 팔아넘기다니. 서연은 무심코
아주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인터넷 연예 매체의 메인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에는 강태민과 하준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서연의 이야기가 온갖 거짓과 악의로 뒤범벅된 채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아들을 돈과 맞바꾼 파렴치하고 비정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기사에는 그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L씨라는 이니셜과 함께 그녀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그녀를 향한 비난과 저주로 가득했다. 악마 같은 여자 엄마 자격도 없다. 신상 공개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등 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서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놀이터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그도 이미 기사를 확인한 상태였다. 그는 흥분한 서연을 침착하게 진정시키며 당장 그녀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박지훈이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서연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사가 보통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교묘하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어요. 하지만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서 서연 씨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아마 TK그룹의 안주인 오수진의 짓일 겁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서연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절망적으로 물었다. 언론사에 연락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항의해야 할까?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실을 알리기도 전에 돈의 눈이 먼 비정한 엄마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냉철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상대방이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으니 우리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응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언론 인터뷰를 제안했다. 그것도 선정적인 연예 매체가 아닌 신뢰도 높은 시사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였다. 그는 서연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눈물로 동정심을 호소하는 대신 팩트와 증거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두려웠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주었다. 서연 씨는 죄인이 아닙니다. 숨을 이유가 없어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서연은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박지훈은 수소문 끝에 평소 정의감 넘치기로 유명한 한 시사 프로그램의 PD와 접촉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PD도 박지훈이 제시한 증거, 특히 강태민이 작성한 비인간적인 친권 포기 각서의 내용을 보고는 인터뷰를 결정했다. 인터뷰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박지훈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서연의 단독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민과의 첫 만남부터 쌍둥이를 임신하고 버림받았던 과거, 그리고 하은이의 병과 하준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상황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강인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인터뷰의 결정적인 한 방은 박지훈이 공개한 친권 포기 각서의 일부 조항이었다. 친모의 존재를 아이에게 알릴 경우 모든 지원금을 회수하고 10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비인간적인 조항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절박함을 이용한 명백한 인신매매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인터넷은 TK그룹과 강태민 회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들끓기 시작했다. 처음에 서연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짜 뉴스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힘내세요, 서연 씨, TK그룹, 불매운동과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다. 오수진이 쏘아 올린 화살은 이서연이 아닌 자신과 남편, 그리고 TK그룹 전체를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뉴스를 보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저 천한 것이 자신에게 반격을 하다니.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 그토록 조용하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비서실과 홍보팀의 전화가 불티나게 울리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오만했던 그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TK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강태민은 평생을 함께해온 원로 이사들의 거센 비난을 정면으로 맞아야 했다. 스크린에는 연일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그룹의 이미지를 조롱하는 인터넷 밈들이 띄워져 있었다. 이사들은 이번 스캔들로 인해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거론하며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강태민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강태민은 평소처럼 차갑고 오만한 태도로 그들의 비난을 받아넘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영 능력과는 무관한 사적인 문제일 뿐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이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강태민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이름 없는 여자 하나의 인터뷰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어리석고 섣부른 행동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오수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오수진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지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당신이 밖에서 애를 낳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고성과 비난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 남아있던 마지막 위선마저 벗겨져 버렸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이 문제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한 번만 더 일을 그르치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그의 협박에 오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빈말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늦게서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이 그를 맞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하려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텔레비전 불빛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하준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잠옷바람으로 넋을 잃고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보모가 서 있었다. 화면에서는 이서연의 인터뷰 영상이 뉴스 자료 화면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보모는 강태민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도련님께서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오셨는데 텔레비전을 끄지 못하게 하셨다고 변명했다. 강태민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하주는 아빠가 온 것도 모른 채 화면 속 엄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들을 판 비정한 엄마라는 자막과 함께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이서연의 얼굴이 교차되어 편집되고 있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아들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마주했다. 이사들의 질책이나 폭락하는 주가보다도 아이의 작은 등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이 그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때 하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다.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사람들이 왜 엄마한테 나쁜 말을 해요? 엄마는 나를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강태민의 양심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만든 계약, 그가 강요한 선택이 결국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하주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더 깊이 소파 안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작은 거부가 강태민에게는 천둥과도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강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아들의 상처 입은 눈빛이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되돌아보았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 그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렸고 자식을 외면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이서연을 떠올렸다. 항상 조용했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강한 심지를 가지고 있던 여자. 그는 그녀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하준이 그렸던 가족 그림을 꺼내보았다. 그림 속에서 자신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강태민은 난생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려던 제국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고, 자신이 버렸던 가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사업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그가 풀어야만 하는 숙제였다. 늦은 새벽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박지훈 변호사와의 면담을 잡으라고. 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TK그룹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태민 회장이 박지훈 변호사와의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분명 함정일 터였다. 거액의 돈으로 회유하려 하거나 혹은 약점을 잡아 협박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이서연에게 알렸다. 그녀 역시 박지훈과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제안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상대가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만큼 그들이 코너에 몰려 있다는 증거였다. 박지훈은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면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대신 조건을 걸었다. 장소는 TK그룹 본사가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할 것이며 이서연 씨가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고. 그는 상대방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태민 측은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약속된 날 박지훈의 낡고 비좁은 사무실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총수가 들어섰다. 강태민은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나타났다. 그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이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 끔찍했던 밤 이후 첫 대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돈을 구걸하던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당당히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서두를 빼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회사와 아이가 받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은이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두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과 평생을 보장할 신탁 기금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그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서연이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언론 앞에서 이번 사태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 그는 또다시 돈으로 그녀를 통제하고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다. 박지훈이 그의 제안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에 대해 반박하려던 찰나 이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제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하준이와 하은이가 함께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는 평범한 삶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요구는 명확했다. 기존 계약의 완전한 무효화와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었다. 그녀는 그의 재국이나 돈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상대해왔던 탐욕스러운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이닥쳤다.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따돌리고 몰래 이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감히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랑 협상을 해. 그녀는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며 악을 썼다. 그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는 이서연의 아픈 과거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파산한 아버지의 빚, 그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가족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터뜨려 이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 추악한 모습은 오히려 강태민에게 마지막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증오로 가득 찬 오수진의 얼굴과 슬프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한쪽은 자신이 만든 공허한 제국을, 다른 한쪽은 자신이 버렸던 따뜻한 가정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수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만해.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혼하세. 당신의 그 추악한 짓거리는 내가 직접 세상에 알릴 테니. 그의 선언에 오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그녀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는 경비원에게 다시는 저 여자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민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이서영과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내가 졌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양육권 협의서를 작성하자고.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는 가장 진심 어린 사과였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낸 것이다. 강태민은 말없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원수가 아닌 하준이와 하은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다. 강태민의 결심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며칠 후 그는 TK그룹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 속에서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이서연 씨와 두 아이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한때 자신의 과오와
비인간적인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내 오수진과의 이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번 언론 조작 사태가 오수진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밝혔고, 그녀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없음을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T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은 아버지의 역할에만 충실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의 진솔한 사과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재벌 총수의 이례적인 자기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는 점차 수그러들었다. 오수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명예,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해외로 떠났고 다시는 그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다. 이서연을 공격했던 연예 매체는 정정 보도와 함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기자는 해고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이서연과 강태민 그리고 박지훈은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다. 새로운 합의서에는 이서연이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강태민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양육비와 교육비를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서명이 끝나고 강태민은 이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하준이를 데리고 가도 되겠느냐고. 이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강태민은 하준의 손을 잡고 이서연의 작은 연립주택 앞에 섰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빠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는 어색하고 긴장되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하은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준이 역시 동생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아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하준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은아, 그는 동생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다. 하은이도 오빠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두 아이를 함께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흩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과 아이들은 강태민이 마련해준 햇볕이 잘 드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다시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두 아이의 행복한 엄마일 뿐이었다. 강태민은 약속대로 아이들의 삶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그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주어야 할지 몰라 쩔쩔맸고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어색해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려 노력했고 바쁜 시간을 쪼개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하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고 하은이에게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서툰 노력에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아이의 6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다. 서연의 집 앞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서연과 강태민 그리고 박지훈도 함께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강태민은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사람은 함께 촛불을 끄고 노래를 불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행복하게 뛰어노는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강태민은 그녀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고맙소, 아이들을 지켜줘서,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 될 기회를 줘서. 이서연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폭풍우가 몰아친 자리에 비로소 잔잔하고 따스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